안개 낀 새벽, 해안가 마을로 향하는 시외버스가 마을 입구에서 멈췄다. 정윤호는 낡은 배낭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모자가 들려 있었고 운동화는 먼지로 가득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마을은 소나무 숲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멀리서는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공기 중에는 짠 바다 냄새가 감돌았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새벽,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이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정윤호는 전국에 체인을 둔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로에서 시작하여 매일 어선을 타고 다니며 해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와 같이 익혔다. 하지만 오늘 정윤호는 모든 화려함을 뒤로하고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여자친구의 고향을 찾았다. 오래된 배낭과 낡은 모자 그리고 먼지 묻은 운동화만을 가지고 시장 방향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다. 운전자는 김서연이었다. 날씬한 몸매와 부드러운 표정,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연보라색 전통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윤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윤호가 대답했다. 서연은 윤호의 차림새를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자가용으로 안 오셨어요? 고급차에 익숙하신 줄 알았는데. 윤호는 웃으며 말했다. 대학생 때처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돌았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조용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윤호가 부유하고 성공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아마도 그가 소박한 모습으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그녀의 부모님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거나 혹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일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아침 햇살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소금밭을 지나갔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들의 피부를 태울 듯했지만 그것은 또한 서연이 윤호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향기로운 고향의 냄새이기도 했다. 서연은 들판 가운데 있는 작은 오두막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저기 가서 소금을 모았어요. 한 번은 너무 더워서 울었는데 엄마가 시원한 수건을 주시면서 이제 다 컸네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정말 대단하셨죠.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자랐고 시골 생활이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을 통해 그는 인간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붉은 기와지붕의 낮은 집이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앞마당은 다진 흙이었고 몇몇 종이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서연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왔어요. 김 여사가 집 안에서 나왔다. 그녀는 부지런히 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였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윤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정윤호 씨지요? 들어오세요. 윤호는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연의 아버지 김혜준 씨가 뒷마당에서 들어왔다. 키가 크고 검게 그을린 피부, 엄격한 눈빛과 담배를 오래 피운 탓에 쉰 목소리가 특징이었다. 윤호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남자친구인가? 네, 정윤호라고 합니다. 김혜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콧방귀를 끼더니 윤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폈다. 낡은 운동화부터 색이 바랜 셔츠까지. 그러고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윤호는 서연을 흘깃 쳐다보았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점심 식사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식탁은 소박했지만 풍성했다. 매콤한 생선찌개, 된장국, 갓 삶은 채소, 매운 젓갈이 놓여 있었다. 윤호는 생선 한 조각을 집어 냄새를 맡았다. 향긋한 냄새가 그의 배를 꼬르륵 울리게 했다. 오랜만에 그는 진정한 시골 밥상을 마주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식사 중 갑자기 김혜준 씨의 목소리가 울렸다. 윤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구 레스토랑에서 이것저것 돕고 있어요. 어느 레스토랑입니까? 서울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주로 설거지나 청소를 합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김혜준 씨는 코웃음을 치며 생선을 집어 자신의 그릇에 담았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편해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말하려고 할 때 윤호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식사 후 김 여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혜준 씨는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마당을 감싸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섞여 무언가 오래된 향기를 만들어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내 딸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혜주 씨는 담담한 어조로 물었지만 그 말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윤호는 대답했다. 정해진 직업은 없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서연 씨가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준 씨는 비웃듯 웃으며 담배꽁초를 깡통에 비볐다. 익숙한 말이군요. 마을 청년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내 딸을 24해 동안 키웠는데 그저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윤호는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김혜준 씨 같은 사람이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혜준 씨는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난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남자는 싫어합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혜준 씨가 단지 그의 현재 상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진실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것은 경고였다. 식사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당 밖에서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김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김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밥그릇을 들고 계속 먹었지만 그의 눈길은 윤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윤호에게 더 많은 채소를 집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드세요.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윤호는 서연을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알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는 서연이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맞서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는 딜레마. 윤호는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의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릇을 씻으러 갔을 때 윤호는 서연에게 같이 씻을게요라고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쉬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식사했으면 뭐라도 도와야죠. 윤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작은 설거지통에 비누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생선 냄새가 여전히 손에 남아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을 더럽히며 식사 후 설거지를 했었다. 김 여사는 문간에 서서 윤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이 젊은이가 말은 적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김혜준 씨는 여전히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생선 냄새, 햇볕의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아주 오래된 향기를 가져왔다. 그는 윤호를 아직 믿지 않았지만 그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주목은 수용의 첫 단계였다. 닭이 마지막으로 울고 햇빛이 강해지기 전 조용한 마을의 정막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 윤호는 김 여사가 아침 일찍 내어준 담백한 차를 들고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들판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하루의 노동을 시작했다. 나와 함께 들판에 가자. 김혜준 씨의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윤호는 재빨리 일어나 찻잔을 내려놓고 낡은 모자를 손에 쥐고 그를 따라갔다. 전날 비가 내린 흙길은 여전히 질퍽거렸다. 진흙 웅덩이마다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가 나란히 걸었지만 그들 사이의 생각은 천지 차이였다.
김혜준 씨는 침묵을 지켰다. 때로는 들판을 바라보고 때로는 윤호를 살피며 그를 평가하는 듯했다. 윤호는 조용히 걸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이미 목 뒤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날이 더워지고 있었다. 논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녹색과 갈색이 섞인 패치워크 같은 광경이었다. 하늘은 아직 뜨겁지 않았지만 이미 물웅덩이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부셨다. 김혜준 씨는 우물 옆에 2개의 물통을 놓았다. 물을 찍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무거운 두레박을 붙잡고 우물에서 끌어올렸다. 물이 튀어 그를 흔들리게 했다. 2번째 시도에서 그는 더 단단히 잡았다. 우물에서 밖까지 가는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발 한 걸음마다 발목까지 빠졌다. 그가 3번째로 논길을 건널 때 시장에서 산 값싼 고무신이 진흙 속으로 빠져버렸다. 윤호는 몸을 굽혀 진흙 속에서 신발을 건져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군요. 김혜준 씨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조롱인지 관찰인지 모호했다. 대학생 때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한때는 나트랑에서 야간 어선을 따라다니며 생선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김혜준 씨는 잠시 멈칫했다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듣기만 좋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군요. 대화를 가로지른 듯한 외침이 들렸다. 이방인이 왔네. 정민호, 서연의 사촌이 갱이를 메고 뛰어왔다. 그는 마르지만 민첩했고 어디를 가든 웃음을 가져오는 유쾌한 청년이었다. 서울에서 오신 분 같은데요. 그가 윤호에게 손을 내밀며 웃었다. 윤호는 웃으며 그와 악수했다. 정민호는 김혜준 씨와 달리 털털하고 개방적이었다. 그의 등장으로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호는 미리 파놓은 일항에 쪽파 씨앗을 뿌리는 임무를 맡았다. 구부러져 땅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또 구부러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맛과 따뜻함을 가져왔고 새로 갈아엎은 흙, 아침 이슬, 그리고 등에서 흐르는 땀 냄새와 섞였다. 한 번은 윤호가 너무 깊이 구부렸다가 진흙 속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모자도 머리에서 떨어졌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정민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을의 환영식이네요. 그가 외쳤다. 윤호는 일어나 손으로 흙을 털고 쑥스럽게 웃었다. 김혜준 씨는 그에게 바랜 손수건을 건네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견딜 수 있으면 나쁜 사람은 아니군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김혜준 씨의 눈빛에는 이전의 편견이 조금 누그러진 기색이 보였다. 점심시간 그들은 야자수 아래서 쉬었다. 정민호는 바구니에서 찹쌀밥 뭉치, 짠 생선, 그리고 조금의 젓갈을 꺼냈다. 윤호는 맛있게 먹었다. 그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감사를 표했다. 김혜준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윤호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는 길에 햇빛이 큰빛으로 넘실거렸다. 논 양쪽의 길가에는 정민호가 자전거를 밀고 가고 있었고 윤호는 김혜준 씨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김혜준 씨가 갑자기 물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어? 윤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농사에는 재능이 없지만 농부들은 존경합니다. 김혜준 씨는 평소보다 오래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부분적인 수용의 표시였다. 그날 저녁 작은 방에 누워 등불이 나무벽에 그림자를 들이운 가운데 윤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나트랑 지점에서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큰 금액에 그의 눈이 반짝였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서연아, 너는 모르겠지만 난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 그는 어두움 속에서 중얼거렸다. 마당에서는 서연의 어머니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 서연의 아버지가 가볍게 기침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는 바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고향의 자장가처럼 이 젊은 남자를 감싸 안고 그에게 진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각 땀방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마을은 익숙한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가끔 담장 너머 풀숲에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달빛이 야자수 사이로 흘러들어 마당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당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에 푸른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무릎을 세우고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윤호는 전화기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는 침착했지만 단호했고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계약은 아직 서명할 수 없어요. 우선 판탄 물류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가격 제안서가 전체 시스템에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연되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여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스럽게 대답했다. 통화가 끝나자 윤호는 휴대폰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몸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부엌 지붕에 비치는 곳, 흐릿한 노란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곳. 서연의 집은 너무나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그가 자주 참석하는 호화로운 회의실에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보이지 않는 곳, 녹나무 뒤에서 김혜준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담배 한 개비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이제 반쯤 탔고 작은 빨간 점만 남아 고양이 눈처럼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는 전체 대화를 처음부터 들었다. 젊은이의 명령하는 어조, 그가 언급한 수억 원의 계약, 비서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했던 프리랜서나 설거지하는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김혜준 씨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아닌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 그의 눈의 정직함은 말과 행동의 일치였고 이 젊은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설령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그가 자신의 딸을 속이려 한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마을에 평소와 같은 고요함이 깃들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안개가 야자수 가지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이는 새벽의 정막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김혜준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들판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대신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김 여사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차를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일찍 잡초 깎으러 안 가세요? 그녀가 물었다. 김혜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서연이와 할 일이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첫날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벼워진 것도 아니었다. 잠시 후 김혜준 씨가 서연을 시장에 함께 가자고 불렀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길 내내 부녀는 조용히 자전거를 밀며 걸었다. 모래 섞인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동안 자전거 페달이 녹슨 체인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렸다. 시장에 도착해서야 채소를 고르며 김혜준 씨가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겠지. 하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진실한 건 아니야. 서연은 시금치를 짚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혜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지친 눈빛으로 말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을 숨기는 데 능한 사람들이 있지. 딸아, 그 사람의 직업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 이틀 동안 윤호가 아버지의 질문에 항상 에둘러 대답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일에 관해 질문받을 때마다 바쁘다거나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변명했다. 그녀는 그가 단지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집에 돌아오자 윤호는 마당에 앉아 낡은 오토바이를 닦고 있었다. 그 오토바이는 지난번 들판에 다녀온 흙투성이가 되었고 이제 그는 마치 보물처럼 그것을 정성껏 닦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지난밤 그가 그림자 속에서 전화하는 모습,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우연히 보고 들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 사람, 친절하고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이 남자가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점심 식사는 아무도 직업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꾼 것처럼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다.
오후 서연은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다. 김 여사가 따라와 조용히 물었다. 너와 윤호 씨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하지만 가끔은 그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남자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숨기곤 해.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용기가 있어야 해. 그 오후 하늘에 구름이 몰려왔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뭔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윤호는 오래된 야자수 아래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연 그것을 벗어던질 때가 왔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마을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희미한 집단 연기 냄새, 늦은 닭 울음소리, 분주한 인사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연의 집 마당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그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는 모든 친척과 이웃이 모이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닭을, 어떤 사람은 계란을, 또 어떤 사람은 웃음소리와 이야기를 가져오며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커다란 밥솥 주위에 모였다. 윤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 여사를 도왔다. 그는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씻고 양념장을 만들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고 공손했기 때문에 모두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윤호는 자신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젯밤의 전화통화, 방금 해결한 급한 계약, 그리고 특히 부하 직원이 오늘 아침에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킨 것. 만약 계약이 깨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평소에 마을에서 들리는 오래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라 새롭고 균일한 고급 스쿠터의 소음이었다. 모든 시선이 대문 쪽으로 향했다. 셔츠와 바지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의 발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주위를 둘러보고 물었다. 여기가 정윤호 씨 댁인가요? 그 남자의 또렷한 목소리는 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다급함이 느껴졌다. 윤호는 채소를 씻던 손을 멈추고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잠시 후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옛날 친구예요. 그가 약간의 서류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 남자는 윤호의 얼버무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 회장님, 서울에서 급한 계약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기기 전에 원본 서명이 필요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사무실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쌀을 씻던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이웃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다. 김혜준 씨는 눈썹을 찌푸리고 발장을 낀 채 김 여사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부뚜막불이 옷자락을 태우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윤호는 급히 대문 쪽으로 나가 그 남자를 집 옆으로 데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다음에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약이 하루 늦어지는 건 별 문제 없어요. 이제 가세요. 그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돌아섰다. 고급 스쿠터는 마을 길을 따라 사라졌고 그 뒤로 이상한 침묵만이 남았다. 윤호가 돌아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양념할 고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윤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여전히 유쾌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웃음소리는 이전처럼 크지 않았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굳이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분명했다. 서연이 남자친구가 누구지? 오늘 아침에 누가 그를 찾아와서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니? 어제 나는 그가 건설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흙과 땀에 익숙한 사람 같지 않아. 김혜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를 마시고 생선을 집어먹었지만 김 여사만이 그의 젓가락을 쥔 손이 힘줄이 보일 정도로 세게 쥐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 식사에서 김혜준 씨는 윤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다. 오후가 되자 윤호는 마당을 정리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은 무거워 보였다.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두 손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고했다. 내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그 몸짓은 수천 마디 말을 대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서연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정윤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가 저물고 마을은 조용해졌다. 단지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해변을 두드렸다. 김혜준 씨는 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호가 막 쓰레기를 태우고 돌아오는 곳이었다. 그의 얼굴은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로 가려졌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은 그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크지 않았지만 물방울이 마당 타일 위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오래된 창틀이 삐걱거렸다. 부엌에서는 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생선, 파, 고춧가루의 향이 섞여 특유의 고향 냄새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향기도 서연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평상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밖을 향해 있었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바다의 염분과 소금 냄새가 섞인 새벽 바람은 낮에는 활기차게 했지만 지금은 서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가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딸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아직 안 먹었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아랬다. 엄마,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무슨 말이니? 윤호 씨요. 그가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어제는 누군가 그를 찾아와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오늘 아침에는 그의 가방에서 어떤 계약서를 봤어요. 거기에는 해산물 천마루라는 회사 로고가 있었어요. 아주 크고 분명한 글씨로요. 계약 금액은 수억 원이었고 정윤호라는 서명도 있었어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은 눈물을 참며 말했다. 저는 그가 부자인 것이 상관없어요, 엄마. 다만 그가 저에게 솔직했으면 해요. 김 여사는 딸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며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지. 불투명한 관계는 신뢰를 쌓을 수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다. 저는 그가 부자일 필요가 없어요, 엄마. 그저 저에게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밖에서는 김혜준 씨가 윤호를 불렀다. 나와 함께 모닥불 좀 피우자. 그 목소리는 갑작스러웠고 윤호는 계단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김혜준 씨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붉은 흙에 파묻힌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연기가 저녁 하늘로 솟아올랐다. 윤호와 김혜준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김혜준 씨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윤호의 모든 방어막을 꿰뚫었다. 정윤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저는 몇몇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긴 건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혜준 씨는 코웃음을 쳤다. 담배를 깡통에 비비며 말했다. 들어본 말이군요. 마을 청년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제 딸에게 장난치지 마세요.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서연 씨를 속이거나 가지고 놀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왜 이런 연극을 꾸몄나?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 같은 성공한 사람이 부와 명성의 정점에 서 있으면 주변에는 항상 부러움과 의심의 시선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단지 순수한 사랑, 계산이나 재정적 고려 없이 자신의 성공이나 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김혜준 씨 같은 보수적인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김혜준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증명해보세요. 네, 내 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떠나세요. 당신의 성공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마친 김혜준 씨는 일어나서 윤호에게 마지막 눈길을 던지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의심, 수군거림, 심지어 약간의 조롱까지. 윤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콘에 매달린 등불을 흔들었다. 노란빛이 그의 얼굴에서 춤을 추며 피로와 슬픔을 드러냈다. 그는 김혜준 씨를 탓하지 않았다. 어떤 아버지라도 딸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무력감을 느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노력, 물쬐기부터 쪽파심기,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순간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윤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한낮이 되어 있었다. 이른 여름 햇살이 화려하게 지붕 위로 내리쬐며 공기를 무덥게 달궜다. 서연이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그를 보자마자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빠르게 한번 쳐다본 후 다시 고개를 숙여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윤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그녀와 자신 사이의 신뢰의 끈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이었다. 진실을 숨기기로 한 그의 선택, 비록 출발점은 좋았을지라도. 오후 그는 조용히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가 한 번 또 한 번 해안을 때렸다. 마치 자기 슬픔을 씻어내라는 듯이. 그는 거기 앉아 젖은 모래가 바지를 적시게 내버려 두었다.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퍼올렸다가 놓았다. 마치 슬픔을 놓아주듯이.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거칠고 쉬어서 마치 과거로 부르는 것 같았다. 윤호는 이제 만약 정말로 남고 싶다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면해야 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날 아침, 새벽 안개가 여전히 야자나무 앞마당에 걸려있을 때 이슬 방울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깨뜨렸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바다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윤호는 배낭을 메고 집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오래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무거웠다. 며칠 전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빌린 오래된 오토바이가 조용히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는 배낭을 걸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뜨렸다. 윤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다. 흙먼지가 그의 뒤로 올라오며 눈물에 젖은 서연의 시선에 가려졌다. 김 여사는 베란다에 서서 눈물을 참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호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눈빛으로 그를 붙잡고 싶은 듯이. 알아요. 아가씨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가까이 하는 방식이 상처를 주었을 뿐이에요. 윤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아마도 저는 충분히 교묘하지 못했나 봅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윤호의 셔츠를 정리해 주었다. 마치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처럼. 인연이 있다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원망하지 말아요. 문 안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서연이 뛰어나왔다. 아직 실내화를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정말 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린 듯 쉬어 있었다.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서연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토바이 앞에 서서 막아섰다.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끝인가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 채요? 윤호는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억제했다. 난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 아버지는 날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네 아버지가 오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왜 제게 의심할 기회를 주셨어요? 윤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네가 날 진짜 나로 사랑해주길 바랐어. 창고 알바생으로서의 나를. 그게 전부야.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솔직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가 당신과 당신의 돈 사이에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으로 보였나요? 윤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지난번처럼 원망하지 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마당을 가로질러 김혜준 씨가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윤호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문틀을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길은 윤호가 사라질 때까지 따라갔다. 마치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냉혹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윤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온종일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또 하고 이미 깨끗한 그릇을 계속해서 씻었다. 김 여사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지만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런 순간에는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윤호의 빈자리가 식탁 중앙의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다. 마치 추위가 스며드는 것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피곤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김 여사는 김혜준 씨의 그릇에 생선을 더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들이 실수를 해도 그렇게 내쫓아야 했나요? 김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밥을 먹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아마도 후회일까? 아마도 단단한 겉모습 아래 그도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가고 시골집은 익숙한 고요함 속으로 잠겼다. 여전히 파도 소리는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가끔 뒷마당 덤불 너머로 곤충 소리가 들려왔다. 창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마당에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김간의 집 뒤뜰, 김혜준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다가왔다. 뭘 생각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 아이 아마 나쁜 아이는 아니었을 거요? 김혜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저 방법을 몰랐던 거겠지.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저렇게 심하게 대했어요? 믿음이 안 갔소.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왔고 벌레 소리와 함께 야자수 잎이 살랑거렸다.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도 젊었을 때 실수를 했소. 김혜준 씨가 마침내 말했다. 가끔은 사람들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같소. 이 대화는 서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들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단단한 껍질 아래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침 이슬이 아직 야자수 잎에 맺혀 있을 때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울리는 확성기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김혜준 씨의 집으로 가는 흙길은 작은 빨간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종이꽃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은 얼굴에 흙을 묻히며 새로 설치된 결혼식 천막 주위를 뛰어다녔다. 여자들은 한 손에는 냄비를, 다른 손에는 접시를 들고 분주히 오가며 마치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집 마당은 더 이상 익숙한 마당이 아니었다. 곡식을 말리거나 채소를 씻던 곳이 아니라 이제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장소가 되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밴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바다소리와 어우러져 6월의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부엌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
마늘과 고추를 섞은 양념 냄새가 피어올랐다. 시골 결혼식 특유의 진한 향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윤호는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비싼 정장이나 고급차가 아니라 흰색 바탕에 연꽃술을 놓은 진한 예복과 낡은 픽업 트럭을 타고 바로 그 픽업 트럭으로 약혼식 날 예물을 실어왔던 그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신랑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그 젊은이 한때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마을 전체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머리, 똑바른 눈빛. 하지만 오늘 윤호는 달라 보였다. 아마도 그의 미소가 이제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완전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연은 집 안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김 여사가 옥비녀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붉은 비단 웨딩드레스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많은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래된 타일 위를 밟으며 그녀의 눈은 익숙한 시선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다. 화려한 연회장도 수입 장미꽃도 샹드리에도 없었지만 윤호와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을 대체할 수 없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서연의 사촌 삼촌으로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함이 넘쳤다. 양가 친척들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갔다. 정민호는 윤호의 친구들 옆에 앉아 있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누가 우리 해준 삼촌이 한때 윤호 형에게 뭘로 내 딸을 먹여 살릴 거냐고 물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윤호는 단상에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약간 떨렸지만 서연의 눈을 보자 침착해졌다. 장인어른 그리고 이 마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게 기회를 주시고 이곳을 제 고향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좋은 결혼식은 큰 호텔에서 비싼 꽃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바라볼 때입니다. 앞줄에서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옆에 앉은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이는 괜찮네요. 말은 짧지만 마음은 깊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행복은 서로를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때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의 손바닥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기다림의 세월, 두 사람이 지나온 길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만찬이 시작되었다. 각 테이블에는 해산물 요리, 쌈 싸먹는 구이용 고기, 매콤한 양념을 얹은 회가 가득했다.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다. 윤호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각 어른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김혜준 씨가 일어나 잔을 들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윤호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박수 소리가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잔치 음악보다 더 크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다. 윤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에 손을 얹는 모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부드러운 바람이 야자수 사이로 불어왔다. 김혜준 씨의 집 뒷뜰에서는 여전히 그릇 부딪히는 소리, 김 여사가 냄비를 정리하는 소리, 윤호가 뒷마당에 오래된 나무 의자를 닦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호가 마당을 청소하는 것을 도우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서연은 뒷마당에서 어머니와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김혜준 씨는 현관에 앉아 백포도주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새 사위를 바라보았다. 윤호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장인어른,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어디를 가든 아무리 성공하든 저는 제 뿌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킬게요. 김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윤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친 것은 그 어떤 말보다 뜻깊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긴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혼 식사는 안개가 자욱한 아침, 바닷바람이 야자수 사이로 불어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식사에는 화려한 촛불도 파티도 없었다. 오직 편안함과 평화로움만이 있었다.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 작은 시골집에서 오래된 김혜준 씨의 집 마당, 아침 이슬이 여전히 오래된 타일 위에 맺혀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혜준 씨의 초라한 집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어제의 결혼식 후 온기가 더해졌다. 전통적인 가치와 끈끈한 가족애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윤호는 자신의 새 아내를 안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지위와 명예를 마침내 내려놓았다. 대신 단순한 행복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 서연은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말했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요? 윤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두세 개 사이를 오갈 거야. 내일은 서울에서 하고 매달 한 번은 여기 부모님을 뵈러 올 거야. 도시의 소음과 시골의 고요함, 그 중간에서 행복을 찾을 거야. 먼 곳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연기가 각 집의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마을은 깨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안고 김혜준 씨는 현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주름은 웃음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김 여사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것이 행복이다. 화려한 환상이나 부의 과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이해의 결합,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불을 숨겨야 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사용할 뿐이다. 윤호는 결국 이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자신을 가리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 고요한 해안가 마을에서 두세 개의 만남이 일어났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이해, 성장에 관한 이야기.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서울의 아침은 예측할 수 없었다. 온 도시가 서두르는 동안 하늘은 언제든 비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박지아는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검토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면접 날이었다. 대학 졸업 후 3개월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이력서를 수정한 끝에 마침내 한국방송공시에서 연락이 왔다. 지아는 검은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있었다. 노트북을 꺼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았다. 완벽해 보였다. 시계를 확인하니 7시 30분이었다. 면접은 8시 30분, KBC 본사 5층이었다. 일찍 도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모퉁이를 돌 때 지아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중년 남성이 가로등 기둥 옆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 양복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은 셔츠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 남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인도 위에 쓰러졌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거나 힐끗 보고는 재빨리 지나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접어 남자의 머리 밑에 받쳐주고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도록 셔츠 버튼을 풀어주었다. 근처 지나가던 여성이 물병을 건네주었고 지아는 그것으로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아가 말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비가 쏟아졌다. 지아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남자 위에 덮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면접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아는 그저 빗속에 서 있었다.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젖은 재킷도 챙기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다. 지아는 KBC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비에 흠뻑 젖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5층 면접장이여, 지아가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5층에 도착했을 때 면접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인사팀 여성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면접이 끝났어요. 지각하셨네요. 제가 저기 사람이 쓰러져서 도와줬어요.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에요. 지아가 더듬거렸다. 인사팀 여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규정대로 해야 해요. 다음 기회에 지원해보세요.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 건물 처마 아래 서 있었다. 젖은 서류 가방을 들고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첫 면접 기회를 놓친 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아는 젖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귓가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쯤 면접실에 있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창백한 얼굴과 두려움에 찬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재킷을 움켜쥐던 떨리는 손을.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옳은 일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 지아가 간단한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기숙사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그녀의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에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박지아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아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침에 그녀가 도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기가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네, 제가 지아입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다. 단정한 차림새, 눕게 묶은 머리, 예리한 눈빛이었다. 이분은 강미연 씨, 제 비서입니다. 남자가 소개했다. CCTV를 통해 당신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흰 블라우스에 높게 묶은 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게다가 낯선 사람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많지 않죠. 강미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재킷으로 낯선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도 드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강미연은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물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아는 그들을 기숙사 앞 작은 벤치로 안내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방금 끓인 차를 올려놓았다. 남자는 앉아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오늘 아침 면접에 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늦으셨군요. 이건 작은 보상입니다. 지아는 봉투를 보고 밀어냈다.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도운 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 아니었어요. 거기 있던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남자는 손을 맞잡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깊고 차분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그럼 돈이 아니라 기회라면 어떨까요? 지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한국미디어그룹의 CEO 김준혁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아직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인사팀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지아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달아빠진 슬리퍼와 기숙사 방의 습기 찬 벽을 바라보았다. 불안감이 스쳤다. 저는 특별한 학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왜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김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학벌보다 어제 아침 당신이 멈춰선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저도 한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강미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부탁하러 온 겁니다. 특혜가 아닌 초대입니다. 김준혁이 차분히 대답했다. 지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다. 제가 실망시키면 어쩌죠? 그녀가 솔직하게 물었다. 김준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강미연은 지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다. 지아는 고급차를 바라보았다. 그 차는 기숙사의 낡은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도전도 많아 보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기 전 김준혁은 간단히 지시했다. 내일 아침 8시 6층에서 인사팀 윤혜진 씨를 만나세요. 제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다. 강미연은 지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은 차에 올라 떠났다. 지아는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썼다. 누구도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친절히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자신의 두 발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 미디어 그룹 본사는 화려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대리석 바닥, 유리 파티션으로 나뉜 개방형 사무실. 지아는 6층에서 내려 인사팀 윤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인턴 교육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아는 조용히 인사하고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강미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옅은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연필 치마를 입고 있었다. 테 없는 안경을 쓰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미연이고 CEO 비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3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게 됩니다. 적합한 사람은 회사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료증을 받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만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미연은 문간에 서 있는 남자에게 눈짓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이쪽은 이태우 씨, 디지털 콘텐츠 팀장입니다. 이 팀에 배정된 분들은 그를 따라 배우세요. 태우는 인턴들을 훑어보다가 지아에게 시선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팀은 새 프로젝트를 위한 편집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태우는 지아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침묵했다. 블라우스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럼 박지아 씨 저와 함께 하시죠. 태우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었다. 지아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한 후 태우를 따라갔다.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뒤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사장님 덕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네.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우의 사무실은 복도 끝 편집실 근처에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손으로 쓴 대본, 소형 카메라 모형, 그리고 아직 김이 나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저는 태우입니다. 방송일 해보셨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작년에 다큐멘터리 촬영 수업을 들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다. 이건 교회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읽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표시해주세요. 지아는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 태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메모하겠습니다. 지아가 대답했다. 좋아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침 내내 조용히 일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고 큰 소리로 웃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아는 각 단계, 문장 구성 방식, 글꼴 형식, 파일 제목 지정 방법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두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지아는 혼자 앉아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김밥과 김치를 꺼냈다.
태우가 지나가다 도시락을 보고 웃었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만들어 아침 버스로 보내주셨어요. 향기가 좋죠. 오랫동안 이런 음식 못 먹었어요. 집이 그립네요. 태우는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풀냄새와 자동차 소리를 실어왔다. 잠시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아가 돌아보니 몇몇 인턴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사람 살리는 것도 VIP 패스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게요. 다른 여성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사장님과 연줄이 있대요. 지아는 반응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싸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초안의 맞춤법 오류를 확인하는 일을 계속했다. 때때로 태우가 몇 가지 의견을 더했고 강미연은 가끔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을 훔쳐보면서 지아는 그것이 호의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었다. 퇴근 시간,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그녀는 빈 페이지에 적었다. 멀리 가려면 눈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페이지 모서리에 추가했다.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해야 한다. 모든 대결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쳤다. 서울은 항상 이런 짧은 소나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 미디어 그룹 사무실의 공기는 저녁이 되자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짐을 모으기 시작했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미 로비로 내려갔다. 지아는 태우가 준 편집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시계는 거의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이미 불을 밝히고 있었다. 차들이 끝없는 흐름처럼 이어졌다. 지아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상층부 엘리베이터는 이 시간에 붐비지 않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도 않았다. 문이 열리자 지아는 안으로 들어섰고 놀랐다. 안에는 강미연이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서서 한 손에는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올려다보지도 인사하지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반대편 구석에 섰다.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거리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은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유일한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나는 작은 삑 소리뿐이었다. 갑자기 불이 깜박이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지아는 잠시 벙찔했고 강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전기가 불안정해요. 이 엘리베이터는 가끔 이래요. 강미연이 말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다. 침묵이 몇 분 더 이어졌다. 그리고 강미연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아는 약간 놀랐다. 그녀는 강미연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확언이면서도 일종의 시험 같았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 채 올려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아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저도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어요. 강미연은 완전히 돌아서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아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지아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도전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조명이 한 번 더 깜박인 후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비까지 몇 층만 남았다. 문이 열리자 강미연이 먼저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호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길을 양보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강미연이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관여하게 하지 마세요. 난 실수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실루엣은 노란 가로등 불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지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정확히 슬픔이라고 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해, 모든 사람이 달콤한 말로 호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엄격한 시선이 악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였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 지아는 저녁을 먹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메모장을 펴고 새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펜이 종이에 닿았고 그녀는 썼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초겨울 바람은 항상 차갑지만 그것은 또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져왔다. 먼지를 털어낸 후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남기는 것처럼 누군가 한 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더 크고 밝은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날 아침 박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걸어와 익숙한 빵집에 들러 작은 빵을 사고 한국 미디어 그룹 본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아직 햇살이 강하지 않았고 하늘은 서울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순간처럼 맑았다. 오늘 6층은 평소와 달랐다. 왼쪽 복도에 있는 큰 회의실이 이미 밝혀져 있었고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프로젝터에서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 인턴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이 인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지아는 문간에 서서 노트북을 안고 콘텐츠 개요 차트가 그려진 화이트보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밤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맴돌았다. 그동안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태우가 들어와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신감 가지세요.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녀는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첫날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입을 열면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미연은 테이블 중앙 가까이에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콘텐츠 부서의 몇몇 사람들도 참석했고 각 제안을 평가하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짧은 세그먼트를 만들어 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두 번째 그룹은 성공한 졸업생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토크쇼를 제안했다. 하지만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서 점점 피로가 보였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 식상하네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의 그룹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파워포인트나 화려한 슬라이드는 없었다. 그저 2분 남짓한 짧은 비디오였다. 화면에는 작은 시골 중학교의 학생들이 보였다.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고 새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두 개의 따른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학교 운동장 중앙에 놓인 TV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험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소녀의 눈은 반짝거렸고 깜빡이지 않았다. 카메라가 옆에 서 있는 나이 든 교사에게로 이동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물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녀는 작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비디오는 교실에서 나는 작은 박수 소리로 끝났다. 배경음악도 주읒 효과도 없이 순수한 감정만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었다. 회의실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태우가 말했다.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대신 왜 어린 시청자들이 실제 감정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지 않을까요? 시리즈의 이름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문단 중 한 명이 물었다. 누가 이 이름을 생각해냈죠? 태우는 지아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을 가볍게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강미연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빨간 펜을 들어 평가표에 있는 그룹 이름 옆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모두 서류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몇 마디 칭찬을 했고 또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 뒤에서 계속 앉아있던 김준혁이 일어났다. 그는 발언하지도 점수를 매기지도 않았다. 그저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해냈죠? 방 안은 조용해졌고 지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김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나갔다.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제시할 용기를 가졌다. 점심시간 샘플 영상을 위한 몇 개의 프레임을 수정하고 있을 때 지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신문에 쌓인 옥수수 찰밥이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는 물병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메모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을 때 강미연이 먼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서류 뭉치를 안고 똑바로 보는 눈빛이었다. 지아는 메모장을 열었었다. 증명하는 데는 큰 소리가 필요 없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쫄깃한 찰밥을 한 숟가락씩 먹었다. 코코넛 향기가 났고 마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창의적 인턴십의 마지막 날, 지아는 인턴십 평가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이 개별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동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그녀는 바쁘게 자신의 물건을 모으고 태우를 찾았다. 축하해요. 태우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해냈어요. 지아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요? 어떻게? 왜 저인가요?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는 강미연의 사무실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지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면접을 놓친 실망한 구직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페이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인턴십 종료 한 달 후, 지아는 강미연의 요청으로 최고 경영자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CEO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최상층의 위치에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김준혁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강미연은 옆에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아 씨. 김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지아는 불안하게 앉았다.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일까? 당신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을 위해 작성한 프로포저를 읽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아는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 기술을 연결고리로 만드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딴 지역의 아이들에게요. 김준혁은 종이 한 장을 그녀에게 밀었다. 그것은 승인된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은가요? 지아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당신은 실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김준혁이 대답했다. 당신이 작성한 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강미연이 처음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어요. 지아는 제안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김준혁이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아는 강미연이 그녀를 따라 나오는 것을 느꼈다. 질문이 있어요. 강미연이 말했다. 왜 그 비디오를 만들었나요? 그냥 따라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지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 첫 기억 중 하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TV를 처음 본 것이었어요. 그건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스토리는 항상 도시에 관한 것이고 저와 같은 시골 아이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미연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군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출발점이네요. 강미연이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강원도 상간마을의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지아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것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의 첫 촬영이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와 태우 그리고 소규모 제작팀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전문 카메라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지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보고 싶은 것.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다. 우리가 TV에 나오나요? 네, 지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팀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침내 썼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개월 후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시청자들은 시골 어린이들의 진솔한 반응과 순수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지아는 김준혁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인 댓글이 있었다. 당신은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니요, 김준혁이 말했다. 이건 비전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당신의 것이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학생증이 있었다. 이름은 이수진, 사회학과.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제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준혁이 설명했다. 대학 시절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학교 캠퍼스에서 쓰러졌어요. 이 여학생이 저를 도왔죠. 그녀는 저를 모르는데도 도왔어요. 지아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유학을 갔고 나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저를 믿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었어요. 김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믿음을 전달합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알고 있어요. 김준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연결의 고리를 기억하세요. 지아가 사무실을 나올 때 그녀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빈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채워야 할 새로운 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1년 후 지아는 서울 외곽의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강당에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없죠.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에 늦었을 때 그게 저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나 자신이었던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쓰러진 남자를 돕기 위해 멈췄던 비 오는 아침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그녀의 메모장은 이제 거의 가득 찼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마침내 썼다.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한다. 그날 밤 그녀는 김준혁과 강미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답장을 받았다. 김준혁으로부터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연으로부터 더 짧은 메시지. 잘했어요. 지아는 웃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메시지가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흐름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이끄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겨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친절한 행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모든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